네, 반갑습니다. 제가 적절한 의복이 안 돼서 지금 이 선안에서만 머물러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작품들의 이 작가들입니다. 혹시 이 작가들에서 좀 낯익은 얼굴이 있는가요? 한 두째 줄에서 왼쪽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낯익지 않을까 싶어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지요. 그 위에는 이제 헬더린이고 그 오른쪽 네 작가들은 이제 전후를 즈음한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6명의 시인들 시작품과 또 다른 시 형태의 구체시에 대해서 여러분 이 강연을 하면서 제가 이 궁핍한 시대라고 했을 때는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부족한 어떤 힘든 어두운 시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독일 전후 문학에 있어서 가장 그 끔찍한 시대, 인간의 만행에 대해서 그 시대의 문학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인간의 만행을 운율이 있는 시로 표현한 것이 적절한가, 그러면은 시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궁핍한 시대의 이 말은 제가 프리드리히 헬더린에게서 따온 말입니다. 헬더린은 1777년에서 1843년생이고요. 그래서 그 시대를 보면은 프랑스 혁명과 고유의 나폴레옹 유럽 전쟁 시기와 또 독일에서 여러 혁명의 시기입니다. 굉장히 거칠고 또 힘겨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빵과 포도주에서 헬더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1801년에 쓰여진 시인데요. 이 궁핍한 시대에 왜 시인들이 태어났는지 나는 알지를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스러운 밤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흘러다니는 주시는 성스러운 사제들과 같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더린은 아마 그리스 그 시대를, 고대 그리스 시대를 동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고대 그리스가 헬더린에게 어떻게 보여졌는가? 그때는 신과 인간이 합평한 시대, 인간이 자유로운 시대로 꿈꾸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역할은 주신의 성스러운 사제들을 얘기했는데 디오니소스의 어떤 사제, 아니면 신과 인간 사이의 전령과 같은 헤르메스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헬더린을 새롭게 이제 평가를 했죠. 시인 중에 시인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하이데거는 헬더린의 이 궁핍한 시대를 신들이 떠난 시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들이 떠나고 나서 이 인간 세계는 이제 혼돈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는 바로 세계의 밤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세계의 밤은 그냥 어두운 척박한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새벽을 기다리기 때문에 성스러운 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밤에, 이 세계의 밤에 시인은 고독하게 고뇌하면서 떠나간 신들의 흔적을 찾고 또 인간들의 마음에 신성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그 역할이 시인의 사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헬더린을 우리가 있는 시인이라고도 우리가 그 동문학자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 라이너 마리아 릴케입니다. 릴케는 장미의 시인으로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김춘수 시인과 여러 시인들의 영향을 많이 준 시인이고요. 그래서 릴케의 시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가을날에 세 번째, 한 3연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만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더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오래도록 혼자 남아서 잠 못 이루며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러다 나뭇잎 떨어져 뒹굴면 가로수길을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맬 것입니다. 이게 가을날의 이제 세 번째 연인데,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은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가 연글고 단맛이 더 배이도록 남극의 햇살을 더 허용하도록 이제 강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실들이, 우리가 가을에 수확하는 과실들이 단맛이 나는 것은, 그 맛있는 과실들은 여름에 그 뜨거운 햇살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단맛이 든 것이죠. 그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면 성숙의 계절은 어느 계절인가? 가을이라는 거죠. 그럼 그 가을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집이 없는 사람은 더는 집을 짓지 않고 혼자인 사람은 오래도록 혼자 남아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쓰고 불안스레 거리를 낙엽지는 거리를 헤맨다고 했습니다. 릴케에게 있어서 바로 인간을 성숙하게 하는 것은 고독의 공간이라고 봤어요. 고독 속에서 내면 공간으로 들어간 것이죠. 내면 공간은 이제 순수의 공간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또 이 순수의 공간에서 사물과 현상들의 본질에 다가가는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성숙하게 하는 시간은 가을의 그 고독과 불안과 어두움에 바로 릴케 시의 그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럼 릴케는 누구를 예술가의 전형으로 보았을까요? 릴케는 오르페우스를 예술가의 어떤 대변으로 보았습니다. 그럼 오르페우스는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어떤 인물인가요? 그리스 신화하면은 신들의 이야기고 또 그렇게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실어서 썼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 보면 정신이 좀 이상한 성격 파탄자도 많이 나오고 또 불륜을 아주 일상처럼 저지르는 신들과 인간들의 얘기, 거기에서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를 향해서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그런 인물이라기보다는 영웅이라고 해야 되겠죠. 또 신이 또 아니고요. 신과 같은 인간의 영웅인가요? 물론 제우스, 아폴론의 아버지로 해서 태어났지만요. 여기서 릴케는 오르페우스 바치는 소네트, 릴케가 마지막에 쓴 시들이 오르페우스 바치는 소네트하고 뒤노 비가입니다. 여기에 이제 릴케의 모든 자기의 시적 이 창작력이 다 거기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죠. 이 대목은 그 소네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야이게 하는 것이 든든한 양식이 되리라. 변형의 세계를 자유로이 넘나들어라. 내 가장 괴로운 경험은 무엇인가? 마시는 것이 쓰거든 스스로 포도주가 되어라. 이 헤아릴 길 없는 밤에 내 감각의 십자로에서 마법 같은 힘이 되어라. 감각들의 기묘한 만남에서 의미가 되어라. 지상의 것이 너를 잊었다면 조용한 대지를 향해 말하라. 나는 흐른다라고. 성급한 흐름을 향해 말하라. 나는 있다라고. 릴케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제 개념이 변용이라는 말인데, 변용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페우스 죽음은 좀 다르게 그리스 신화 속에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를 사랑하는 이 디오니소스의 무희들이, 다른 여인들이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자 이 디오니소스 제전 때 오르페우스를 갈길각에 찢어서 강물에 던지게 되죠. 그래서 오르페우스 시신이 가는 곳곳에 강물에 이제 오르페우스 노래가 이제 들립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스며드는 산천초막에 오르페우스의 노래가 들리고 있죠. 그래서 오르페우스의 노래가 모든 것에 스며들어서 오르페우스는 사라졌지만 또 그 자연 모든 것 속에 그대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형세계, 예술적 변형이라고 하고 있죠. 이게 이제 헬더링과 릴케로 짤막하게 제가 독일 2차 세계대전 전에 작가를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전후 2차 세계대전 전과 후에 시문학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20세기 하면 야만의 시대라고 하는데 왜 야만의 시대인가요? 우리가 나치즘과 홀로코스트를 말할 때 20세기를 야만의 시대라고 말을 하지요. 독일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이고 또 어두운 과거고 여전히 반성과 참회를 요구하는 그러한 과거입니다. 그 시대에 대해 문학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독일에서는 그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잊지 않고자 망각에 저항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이제 산이 되는